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전 직원이 퇴사하면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부터 저희가 좀 해볼 텐데 지금 소주 10잔가량 또 3병 이상 지금 음주량을 놓고도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위험 운전치상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네, 여러 가지 재반 정황이나 참고인들의 목격 진술만으로도 그 당시에 술에 취해서 현실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경찰은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즉 김호중 씨가 이야기하는 소주 10잔보다 훨씬 초과하는 양을 단기간 내에 먹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처벌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죄랑 달리 위험운전 치상죄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어떤 초과 수준, 초과 어떤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재반 사정으로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음주로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입증되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경찰은 그 점에 있어서는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느냐, 가능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김 씨 측이 10잔가량 마셨다고 한 것도 나는 이제 술을 먹었어도 정상적으로 운전은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함이라는 또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음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이라든가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졌는가가 쟁점이거든요. 예, 법원으로 가면요. 법원에서는 그러면서 또 보는 것이 그 당시에 좀 비틀거렸느냐, 발음이 어두웠느냐, 그 운동 능력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조작을 했을 때 좀 속도가 느렸는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예.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사고 이후에 어떤 통화 내용이나 걸어서 나오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틀거린다거나 통화 내역상 발음이 어눌했다던가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이제 입증하는 데 중요한 이제 재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다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덩치도 크고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체내 어떤 알코올 분해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고 10잔 정도는 술에 약간 취할 정도이긴 하지만 운전하는 데는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무죄 추주로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예. 참고인들이 3병 가까이 먹었다라고는 지금은 조사하고 있지만 향후에 진술 번복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김호중 씨 측에서는 전부 자백하기보다는 다툴 부분 다퉈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법원의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따르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해서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엄격한 다른 사실관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음주 직후의 수치를 측정한 게 아니라 이건 사람마다 서로 알코올에 대한 분해나 흡수량이나 이런 활동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인에게 좀 불리한 요소로는 작용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로 올라가게 되고 이 유리한 수치도 다양한 변수가 있었을 때는 법원에서 깨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위험운전 치상을 기소할 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같이 기소하지만 여차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험운전 치상만으로도 유죄가 나온다면 법정형이나 양형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 같이 기소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법원에서는 일단 흡수율이라든가 신체 활동이라든가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음주의 어떤 그 알코올 측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건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 씨가 소속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또 도망을 간 건지 이 부분도 이제 남은 수사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블랙박스도 직접 제거했다라고 이제 경찰이 볼 수 있는 정황들을 이제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사고 직후에 여러 군데 전화 통화를 해서 했던 대화의 내용을 이제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당시 전화를 받았던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내역이나 이제 진술 내역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했는가 또는 누구로부터 듣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는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구속된 것도 결국은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형에서도 이런 범행 이후에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방조하거나 적어도 교사를 했거나 도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호중 씨는 비밀번호를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기한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강제적으로 비밀번호를 열어서 해킹하는 방법으로 수사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밀번호를 제공한다라고 하지만 끝끝내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못 열어보고 기소하거나 이 증거를 배제하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다만 이렇게 중요 핵심 증거에 대해서 수사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양형에도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 내역에 일부 SNS나 대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지나가는 블랙박스 다른 차량의 어떤 블랙박스가 전화를 한다거나 이 블랙박스를 빼는 장면을 그 녹화된 것들을 찾는다거나 주변에 CCTV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증거라도 발견한다고 한다면 이 휴대전화 내용 없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예. 김 씨의 대처에 관해서 일침을 날린 현지 경찰의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이를 더 키웠다 이런 취지의 글인데 이 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경찰이 이제 익명 글인데 경찰인지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은 호중이형 경찰이 우스워라는 글이더라고요. 우습다라는 건 즉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글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사고 처리하고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인데 거짓말 때문에 이를 키웠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찰 기관이 옛날처럼 도망간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적발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수많은 CCTV와 수많은 어떤 관련 증거로 음주운전을 잡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이 일각에선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듯이 경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잦은 거짓말로 일을 했다는 것은 경찰 관계자 눈에도 우리 조직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던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임직원들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했고 대표이사도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고 나아가서는 소속에 관련된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사람과도 전속 계약을 만료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 회사가 운영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폐업 수순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점이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고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경영상 판단 능력을 가진 이 대표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다른 아티스트들한테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소속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채권자들도 있고 뭐 채무자들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폐업을 했을 때 부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지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자숙하는 취지로 이 소속사를 폐업한다는 거에 넘어가서 피해가 없게끔 다른 아티스트나 다른 관련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검거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음주 여부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좀 관심을 받는 게 이게 이제 김 씨의 수법과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걸 모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실에서 실무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도주하고 발뺌하고 그래서 처벌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고 내서 음주 측정 바로 하는 사람은 처벌되고 도망간 사람은 일부 미약하게 처벌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틀 뒤에나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또 CCTV 찾아서 술 먹는 장면을 포착을 한 것이고 그제야 이제 시인을 했는데요. 김호중 사건이 이렇게 떠들썩하지만 지금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싫어서 도주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렇게 도주하면 구속영장까지 신청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유대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뒤늦게나마 자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온라인상에서도 뭐 사고에 일부러 술을 마셔라. 음주운전 사고 후에는 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나라.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뺑소니 운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양형 기준도 조금 높아질 필요가 있고요. 네네. 특히 이렇게 음주 사고로 아주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도 이제는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구속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고 이후에 술을 먹어서 희석시키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예 이 처벌의 어떤 공백을 활용을 해서 법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행태인데 법률로서 검찰에서 요구한 것처럼 사고 이후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음주를 하는 경우 이것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양형과 법정형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휘말렸는데 강 씨 부부가 유튜브를 이용해서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그러다 또 전 직원들이 다시 재반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강영욱 씨의 입장 그리고 재반박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제 갑질의 폭로의 내용은 첫 번째는 폭언이 있었다. 그러니까 훈련사들이나 이제 견주들에게도 폭언이라든가 뭐 욕설 취지로 이제 조금 갑질을 했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신저를 이제 그 허락되지 않는 수준으로 봤다라는 그 여러 가지 폭로가 있었고 또 레오 관련해서는 뭐 학대라든가 방치를 했다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강영욱 씨와 그 아내 이사 입장은 폭언이 없었다. 그런 욕설을 한 사실이 이제 없다. 예, 그렇게 뭐 강하게 질책은 한 적은 있지만 욕설로서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메신저와 관련해서는 고의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신저의 유료 정책 전환으로 관리 감사 기능을 보는 과정에서 이제 아들의 어떤 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감정적으로 좀 격분해서 본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은 잘못하나 또 직원들도 이런 업무용 메신저로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예, 반박을 했고요. 레오 관련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행간에서 말하는 이렇게 방치의 수준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반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이 인터뷰를 본 전 직원 퇴사자들은 관련된 폭언이 있었고 그걸 알고 있는 사실이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일부 녹취도 있다 이렇게 지금 재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강영욱 씨 해명으로 어느 정도는 여론이 그래도 좀 참작할 점이 있다라고 보는 지점도 있지만 네. 또 다른 반론으로 인해서 누구 말이 또 진실인가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는 이 녹취록이 차후에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지금 전 직원과 대표 간의 어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 직원들은 무료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와 접촉을 해서 지금 법적 대응에 나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법적 대응으로 가게 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가면 어떤 점들이 좀 쟁점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인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강영욱 씨 해명에 또 직원들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본인들이 재직 당시에 이제 모욕적인 어떤 폭언을 들었다면 이건 재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고소기간이 도과해서 실제로 처벌까지 갈지는 조금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신고했는데 대표가 불이익을 줬을 때만 형사처벌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실제로 고소해서 처벌이 가능한지는 좀 의문인 점은 있고요. 예. 다만 이런 모욕,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폭언이나 모욕적인 어떤 발언이나 어떻게 보면 가중한 업무 주시, 업무 외 지시로 인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서 이틀 만에 숨진 일이 있었는데 일단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일단 강원도 인제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완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20km 정도 되는 무거운 물건들을 듣고 한 2바퀴 정도 보행을 하고 구보라고 이제 뛰어가게 이런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팔굽혀펴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훈련을 지시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예. 또 중간에 같이 이제 훈련을 받고 이 군기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안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주장도 이제 묵살해서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제 주장이 나온 상황이고요. 교육 현장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훈련병은 순직자로 처벌이 되지만 이렇게 예. 무리하게 규정을 위반해서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가실이 없는지가 수사에 될 것으로 보이고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군기 훈련 관련해서 규정들이 좀 세세하게 있습니다. 예. 보행은 뭐 1km 이내로 한다든가 이 뜀뛰기는 뭐 1회 2km 이내냐 완전 군장이냐 아니냐 이런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고 팔굽혀펴기도 1회에 한 20번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촘촘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과도하게 이렇게 훈련을 지시한 것인지 안전상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는 보고를 왜 무시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규정을 잘 지켰는지 이 부분을 이제 조사 중일 텐데. 만약에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 훈련을 시킨 거라고 한다면 어떤 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뭐 고의적으로 했다라고는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예. 가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업무상 가실 치사. 그러니까 내가 이를 부주의하게 해서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서 무리한 훈련을 지시하는 바람에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자는 2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군대 내에서 이렇게 안전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나면은 예전에는 군대 내에서 조사를 했지만 이제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민간 경찰에서는 업무상 가실치사 혐의를 주요 혐의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보죠. 한국은행과 금감원 채용 시험일이 겹치자 대리 시험을 치른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단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리 시험을 응시한 곳이 이제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영화에서 보는 장면처럼 쌍둥이가 시험을 2개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2군데 동시에 갈 수 없으니 형에게 부탁한 사정이 됐고 또 1차는 형이 시험을 봐서 또 합격에 이르렀는데 최종적으로는 또 다른 곳에 이제 시험은 했지만 그 신분증을 도용을 했고요. 그리고 남에게 내가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시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험 업무를 공적으로 하는 시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적용되고 있고 예. 이 동생은 현재 여기에 취직했지만 직무 배제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공무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 중징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직무 배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일이 이제 직장인 익명 앱에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그럼 이제 시험을 볼 때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 어떤 좀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도 신분증 보고 얼굴 보고 그리고 필적 네. 확인을 해서 별 문제가 없어서 시험이 치러진 겁니다. 근데 쌍둥이다 보니까 얼굴이 비슷해서 그걸 그렇죠. 적발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지문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인데요. 네네. 일선 뭐 공공기관에서 지문까지 이렇게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지만 또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